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지난 주말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황금종려상 받았습니다. 네. 자, 한국 영화로서는 첫 황금종려상 수상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멋있더라고요. 네. 너무 기쁜 일이죠, 네, 사실. 네. 이 옷도 잘 어울리고. 네. 네. 우리 집에서 가전제품 굉장히 바쁜 거 있죠. 1년 365일 계속 풀 가동되는데 여름철에 특히 바쁜 이 가전제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알뜰살뜰 사용해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5월이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것 무엇인지 홍유라의 꿀머니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머니 홍유라 기자부터 가죠. 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물건이 이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물건의 키워드는 5월인데요. 혹시 좀 어떤 건지 감이 오는 게 있으세요? 5월 하면 사실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들과 뭐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 쿠폰인가 보다. 쿠폰. 네. 예인 씨가 너무 이 여행 가고 싶은 사심이 너무 가득하네요. 티가 난다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좀 알려주시죠. 뭐예요? 뭐예요? 네, 열어볼까요? 바로 어. 원천 징수 영수증입니다. 아, 이게 5월이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니까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원천징수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영수증 필요하죠. 이게 아마 그건 거 같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아, 그거예요? 종소세. 네, 맞습니다. 야. 이제 1년 동안에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종합소득세죠. 네.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뭐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하시지만은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거나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5월에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네. 우리 MC 두 분은 이제 회사에 계시다가 프리선언 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처음 신고하는 거 아니세요? 아니, 저는 지난해 말까지 회사원이었으니까요. 그쵸. 네, 거기서 원천, 연말 소득정산. 근데 부랴부랴 나오느라고 그걸 못했어요. 그런 거 챙기셔야 돼요. 5월에 그거 했어요. 그거. 그쵸. 환급 받아요, 저는. 좋으시겠다. 이게 슬픈 거지. 방금 많이 못 벌었다는 얘기. 어쩜 좋아. 어떡해요. 아니, 근데 두 분 네네. 오래 했으니까. 예. 예? 어때요? 그렇죠. 저는 환급을 정말 받으면 좋겠는데 환급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몇십 년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내봤어도 예. 하나도 몰라요. 뭐냐면은 전문 또 세무사분이나 그렇지. 회계사분들한테 맡기고 하니까 그분하고만 대화하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 같아요. 꿀팁 같아요. 성실납세자 두 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환급으로 한 10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10억 정도만 네. 좀 근데 땡겨주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홍 기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네. 보통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게 세금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 어떻게 하면 뭐 잘할 수 있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은요 이제 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인 이 필요경비. 필요경비는요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소득공제 가능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추가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우선은 그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뿐만이 아니고요. 또 부모님, 또 조부모님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가족인 직계 존속과 또 아래로 내려오는 가족인 뭐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이렇게 직계 비속 가족이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거하는 그 부양자나 또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위탁 아동도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할 점은요. 네. 이게 소득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이 소득 공제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아니면 아들, 딸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네, 네. 그때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기본적인 인적 공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경로 우대를 통해서 100만 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100만 원이요? 많다. 100만 원이 많은데요. 아니 그 어르신분들 말고 뭐 저 같은 사람은 따로 뭐 공제되는 거 뭐 없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공제되는 거.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네,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장애인분들은 한 분당 200만 원 소득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장애인분들. 와, 200만 원이면 경로대 2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네.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나 네. 장애인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네.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밖에 인적 공제는 또 어떤 게 있죠? 그리고 좀 암 수술 받은 분 있죠. 네. 그분은 5년 동안 요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있어요. 아, 5년 진짜요? 동안 공제가 와, 돼요. 이것도 꿀팁이네요. 좋은 거다 네, 이거는. 네, 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또 그리고 배우자는 없지만 아들이나 뭐 딸이 있고 또 입양자가 있는 분들은 또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혼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여러모로 많은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과세 기간 동안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여성인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배우자는 없는데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1년에 5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저처럼 남편은 있는데 남편의 작년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50만 원? 50만 원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봐요. 이 집은 해당이 안 되네. 네. 안타깝다. 안타까워.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주부님들 중에 뭐 조건 맞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 밖에도 기여금이나 뭐 연금 보험료 내시는 분들 납부하신 분들은 이 과세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기여금, 기부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연금. 연금. 네, 저도 꼬박꼬박 연금보험료? 붙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공제가 되는 거네요. 연금보험료. 네,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은 소득 공제할 때 많이 좀 선택을 하고 찾으시는 게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 또 소기업 이런 분들이 폐업이나 뭐 사망 위험에서 좀 안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만든 공적인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제도 이거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받고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금액대별로 다른데요. 그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면 2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차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세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경식 씨나 정수 씨 다 들 수 있는 거네. 그죠? 노란 우산 공제. 이거 아직 안 하고 계시죠? 그거 좀 몰랐어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면 소득공제 혜택 말고 또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 중에는 좀 평상시에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뭐 결혼식 가거나 장례식 이런 경조사 가실 때 받는 뭐 청첩장이나 부고문자 증빙 자료로 좀 챙겨 놓으시고요. 또 중요하다. 네, 또 사업할 때 지출을 현금으로 하셨는데 이게 사업성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다. 그러면은 사업자 증빙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놓으시고요. 또 인건비를 줄 때도 계좌 이체를 해서 이 통장에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런 게 다 증빙 자료가 됩니다. 그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요즘에 사실 결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많아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가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좀 널리 알려드려야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경조사비가 무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계가 있어요. 20만 원인가? 20만 원. 최고가 20만 원이고 20만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돼 있어요. 네, 20만 원. 20만 원 이거 접대비나 이런 거 해서 맞아. 총액이 2,400만 원 아래. 그런 게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근데 절차가 많이 복잡해서 저도 이제 직접 못 하거든요. 그 이거 다 세무사한테 맡기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우선 그 국세청에서 세금 이거 신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안내문, 맞아요. 네, 신고 유형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읽어보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본인 인증 절차하고 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김경식 씨처럼 이렇게 네네네. 온라인 신고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워요. 네, 주소지 관할 지역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종합소득세를 5월에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사람 사는 일이라 이게 또 놓칠 수도 있고 돈이 맞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5월에 꼭 해야 됩니까? 사실 기간 내에 신고를 못 하시면은 뭐 세금 공제나 감면 이런 걸 하나도 못 받으실 수 있고 대단한 거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네, 최대 이제 가산세가 60% 부과될 아이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 기간 내에 부득이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연장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먼저 그동안에 너무 성실하게 신고도 했고 납부도 해오신 분들은 7월 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특별 재난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대상자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좀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최대 2년까지도 연장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위기, 산업 위기 이런 특별 대응 지역의 사업장이 있을 때도 2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5월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해주시고요. 기간 연장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연장까지 해서 혜택도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자는 어떤 분이 다음 열어주실게요? 상자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박사분님. 네. 박상자님. 네. 상자님. 네.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보시면 이제 컵. 일회용 컵이 있고요. 네. 플라스틱 일회용 컵. 그리고 요거는 비닐. 뭔지 알겠어요. 하죠? 네. 재활용인가? 있습니다. 환경을 오늘 살립시다 아니에요? 환경 살립시다. 맞네. 환경. 네, 이게 아무래도 플라스틱 제품들이다 보니까 네. 환경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반 정도는 맞으세요. 그러니까 환경도 어느 정도는 살리고 거기다가 돈까지 벌 수 있는 여름 살림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사분님 그러면 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요, 네.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우리 아무래도 여름철에 가장 바빠지는 가전제품이 있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어떤 걸까요? 냉장고죠, 냉장고. 네, 요즘에 맞아요. 저희 딸이 냉장고문 그렇게 열어서 머리를 자꾸 넣어요. 덥다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열 때마다 아니 좀 빨리 닫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닫을 때 또 푹 이렇게 닫는다. 그래가지고 망가질 수 전기료가 막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실제로 그 냉장고 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면요. 그 전력이 0.35%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 전기 요금도 요금이지만 한 번 열고 닫고 하면은 내부 온도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온도를 낮추는데 또 에너지가 더 소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환경 문제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고 이러는 거죠. 환경 문제 보면 저도 뭐 기사에서 어렴풋이 들었는데 뭐 냉장고에는 저기 뭐 프레온 가스가 나온다라나 뭐라나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요. 냉장고 문을 우리가 그래도 자물쇠를 꼭 잠궈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애들 네네. 못 열게. 그럼 안 써야지.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일단은 냉장고의 내부 온도는 지키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열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기 요금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전기요금까지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1년에? 1년에 제가 좀 해보니까요. 한 5만 원 정도? 네, 들어드는 것 같아요. 돈 5만 원이 네네. 야, 이게 5만 원이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5만 원 때문에 누진제에 걸려가지고 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아마 요거를 이용해 보시면 1년에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누진세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될것 같아요. 뽁뽁이를 이용해서. 네, 이제 냉장고에 커튼을 달아주세요. 네, 이것도 무슨 또, 곽사부님 그러지만 무슨 냉장고에 커튼을 달아요. 그게 너무 커튼이,
아, 저걸로 커튼 단다고요? 네네네. 이걸로 커튼을 달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창문에도 커튼을 달듯이 네. 냉장고에도 커튼을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문 커튼은 빛을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커튼은 전기요금 새 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거 비닐 뽁뽁이 있잖아요. 우리 네. 겨울철에 많이 창문에다 붙여서 사용하거든요. 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냉장고의 크기만큼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아. 한 칸, 한 칸, 한 칸, 뭐 3칸이다 그럼 3칸 정도를 잘라주시고요. 한 칸마다? 네, 칸칸마다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재서 제가 저 준비된 냉장고의 사이즈만큼 이제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오려서 재단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냉장고 칸칸마다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전기요금 새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네,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비닐을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제 양면 테이프. 네, 집에 흔히들 있죠. 양면 테이프를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그냥. 않죠. 네. 양면 테이프 아주 좋아하셔. 네, 쓸 때가 여러모로 네, 그냥 스카치 테이프보다도 여러모로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주시고요. 위에다가 조금 있다가 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재단을 해주실 거는 네. 이제 여기다가 칼집을 내주실 거예요. 칼집이요? 네, 칼집? 칼집을 내주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닐을 거기다가 커튼처럼 덮어주기 때문에 네. 칼집을 내주면은 물건을 꺼내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냉장고다 그러면 칼집을 한 번 정도만 내주시고요. 아니면 2번 정도. 그리고 좀 큰 사이즈의 냉장고다 그러면 서너 번 정도 칼집을 윗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가위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무슨 저희는 발같이 그렇게 되는구나. 네, 저희는 이제 냉장고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2번 정도만 내줄게요. 네. 윗부분은 이게 칼로 하면 더 잘 돼요. 근데 칼로 하실 때는 밑에 무슨 판 같은 거 대고선 한 번씩 잘라주시고요. 가위로 할 때는 이렇게 칼집 요 정도만 내줄게요. 네. 물건 꺼내는 데는 요 정도도 충분하거든요. 네. 뽀뽀이가 또 크기에 그런 용도가 맞게. 있었어요. 겨울에도 유용하고 여름에도 유용하네. 이것도 여름에는, 겨울에는 이거 창문에 그냥 붙여놓으면 되죠. 따뜻하게.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그냥 그 칸에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네네. 아, 또 이렇게 남자가 엉덩이가 가벼워야지 사람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 문을 일단 열고요. 네. 네. 두 번째 칸 정도에. 두 번째 칸에다가.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다. 저 냉장고는 누구 집에서 가져온 냉장고예요? 이거 우리 FD 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칸 밑에다가 저렇게. 네. 저거 진짜 아이디어다. 칸 아래쪽에다가 맨 위 칸에는요 천장 부분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밑에 칸들은 선반 있죠. 선반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돼요. 진짜 커튼을 쳤네요. 냉기가 안 빠지겠다, 진짜, 상식적으로도. 지금 이게 느낌에 그 우리 그 마트에 가면 싱싱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커튼 그러네, 같은데.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냉장고가 작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쪽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손을 대면 냉기가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쪽은 안 느껴져요. 확실히 좀 막아지는 차단 효과가 있네요. 열어도. 네, 안에 있는 냉기는 빠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밖에 열기가 또 들어오지 않는 정말 네. 차단 효과가 좋거든요. 네. 아까 신선식품 있는데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는 좀 두꺼운 비닐 씌워져 있는 네네. 거잖아요. 아, 그렇다. 굳이 저 뽁뽁이 해야 돼? 그거 하면 안 돼요? 뭐 비닐도 괜찮긴 한데요. 뽁뽁이가 아무래도 에어캡이라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도 정말 많이 쓰죠.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단열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뽁뽁이를 해주면 이제 안에 있는 냉기도 안 새어나가고 바깥에 열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뽁뽁이 비닐이 훨씬 더 도움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 냉장고 만드는 회사에서 저렇게 해서 팔면 안 돼? 그러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저걸 붙여야 돼?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전제품의 비용이 올라가는데 저거는 거의 돈 들이지 않고 그렇군요. 아주 그렇지. 집에 그냥 포장되어 오는 거 네. 많이 있잖아요. 비닐 뽁뽁이요. 그것만 이용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예. 경제적이라고 생활적인 할 수 있죠. 아이디어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실험을 또 해봤죠. 그냥 지나칠 네. 수가 없어서 네. 붙였을 때랑 붙이지 않았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지금 가동 중인 냉장고 온도가 16.5도인데요. 비닐을 붙이지 않고 5분간 열어놨을 때 온도가 18.2도, 네. 1.7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붙여보죠. 자, 비닐을 붙였을 경우에 처음 온도는 열어놨기 때문에 19.6도였거든요. 네. 자, 하지만 비닐을 붙여둔 상태로
5분간 열어놨을 야! 때 보시는 것처럼 와. 3.4도나 하락한 걸 확인할 네.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효과가 있네. 확실하네. 많이 있죠.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걸 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어요. 아니 집에서 간단하게만 했는데 저 정도 효과가 있으면 해볼만 해요. 그렇죠. 네. 오, 그러네, 아주 그러네. 도움이 되는 방법임을 네.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도요,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놓느냐, 어느 쪽에다가 놓느냐, 이게 두는 위치에 위치에 따라서도 따라. 또 위치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부엌에다 놓죠 뭐. 다 부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냉장고 두는 위치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전기요금을 아끼려면 피해야 하는 자리가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햇볕이 드는 자리. 아, 맞다. 두 번째는 이제 전자레인지 옆입니다. 저희 집 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옆에 두거든요. 아, 이게 가열되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유가 그런데? 있어요? 네, 뭐 비슷하게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는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가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열을 내는 뭐 가전, 이렇게 뭐 햇볕이 드는 자리 이런 데 있으면은 더워지니까 다시 또 온도를 낮추려고 또 전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요금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 햇빛 들어오는 데 있으면 옮겨놔야 되겠네. 살짝 옮겨놔야 될 것 같고. 냉장고 그러면 어디 집에 되게 음지 같은 데다가 아니, 보관해놔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밥솥이나 뭐 가스레인지 옆에다 놔둬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그러면? 네, 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밥솥이나 밥솥, 가스레인지. 이런 것처럼 열이 많이 나는 가전 옆은 가급적 냉장고랑 멀리 떨어져서 배치를 하시는 게 좀 손쉽게 냉장고 전기요금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는 음지에서 일해야 되네. 그 냉장고가 국정원이네. 진짜 이렇게 냉장고마저도 비밀스럽게 일해야 되다니. 야, 안방에다 놔야 돼, 안방에다가. 음지에다가.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얘기도 사실 들었었어요. 냉장고 속을 너무 많이 채우지 말아라. 살짝 비워둬라. 뭐 이것도 일리가 있는 네, 뭐 이야기인가요? 방금 얘기해주신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60% 채우는 게 전력 효율에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동실은 좀 달라요. 냉동실은 가득 채우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 안에 이미 차가워진 음식들이 서로 냉기를 주고 받고 이런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냉동실은 꽉꽉 채우는 게 오히려 전력 효율에 좋습니다. 적은 것도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적을 때는 안에 스티로폼 같은 걸로 약간 메꿔주시면, 메워주시면은 효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아, 어떻게 이거 알았어? 스티로폼 치우기도 어려운데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네요. 거기다 넣어놓으면 저는 되는 그 거예요. 아이스팩 오는 거 있잖아요. 예, 배송할 때 택배에다 예. 같이 오는 거. 그거를 채워놓거든요. 그것만 채워놔도 정말 전력 소모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네. 되는군요. 아이스팩. 그러면 거기 가지고 온 그 컵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여름철 살림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여름철이 되면 우리 사람들도 푹 지치고 축 처지고 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또 축 늘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식재료들. 식재료들. 맞아요. 빨리빨리 먹지. 식재료들 이렇게 여름에 이제 잘 시들어가지고 예, 시들어. 식재료를 또 버려서 이제 낭비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아깝지. 맞아. 물러지고 버리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도 이렇게 축 처지지만 식재료들도 유독 더 금방 상하고 물러지고 하는 이유가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에요. 컵에다가 이제 식재료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단 우리 냉장고 안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냉장고 안에 네. 식재료들을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옆에 냉장고가 있으니까요. 예. 냉장고 본인이 살펴보면 될 텐데 제가 또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엉덩이가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냉장고에 여기 또 보면 이렇게 그냥 뭐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일단 다 때려 넣었네요. 아니 대부분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쓰고 막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지금 야채 칸에 있는 식자재를 제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가서 여기 옮길게요. 일단 버섯, 콩나물, 상추. 상추, 사온 그대로죠. 그리고 깻잎 이렇게. 깻잎까지. 네. 아마 이렇게 그냥 마트에서 사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비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냥 이대로 그냥 넣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관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보관하면 네. 안 좋습니다. 식재료들이 더 금방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채소들 꺼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관하실 때 보면 이제 물에 한번 씻어서 보관하는 게 더 좋은 것들이 있고요. 물에 씻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데 여기 보면 뭐 깻잎도 있고요. 네. 그리고 버섯.
버섯도 뭐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오시죠. 콩나물 사온 그대로 있어요. 이거 한번 드셨던 것 같아요. 반 정도만 있네요.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습니까? 네, 반 정도로 이렇게 노건으로. 네. 그리고 상추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물에 한번 씻어도 되는 건 어떤 거고 씻으면 안 되는 건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아니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보관했다가 먹을 때마다 씻어가지고 먹는데 그렇죠. 네. 씻어서 아예 그 자체를 보관해라 이거죠? 네. 어떤 걸 좀 씻으면 좋을까? 상추를 약간 신선하게 하려면 물기가 좀 촉촉하게 있어야 있는 그렇죠, 그렇죠.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일단 네. 상추와 아, 이거 콩나물. 콩나물도? 콩나물은 한번 씻어서 씻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물기가 어느 정도 촉촉히 있으면 훨씬 더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추 같은 경우는 한번 깨끗한 물에 씻고요. 그 다음에 물기를 살짝만 말려가지고 물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게 보관을 하면 신선하게 오랫동안 드실 수 네. 있어요. 몰랐네. 네. 이제 물에 한번 씻으면 안 되는 식자료들, 이 깻잎 있고요. 아, 깻잎. 버섯도 물에 씻으면 안 좋아요. 이런 네. 것들은 씻지 않고 그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물기를 조금 막아주는 게 더 도움이 돼요. 버섯은 그럴 것 같은데 깻잎은 씻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뭐 상추도 씻어야 된다니까 깻잎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 깻잎이 물에 정말 수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수분이 조금만 있다고 하면 금방 이런 부분, 줄기 부분 굉장히 많이 물러지고 물러요. 금방 썩고 까맣게 썩고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씻어서 그러면은 이 컵에다가 보관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된다는 그래서 컵에다가? 상추 같은 경우는 씻어서 보관하실 때요. 이런 일회용 컵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추는 네.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자라날 때 이렇게 세워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컵에다가 세워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뭐 이게 그 상추지만 그래도 수확을 했지만 수확 후에도 약간의 호흡을 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살아있으면 이런 것들을 그 상추를 요렇게 속이는구나. 조금 더 주셔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아, 그렇게 세워서 보관을. 네, 세워서 이렇게 그렇게 보관해 하라고요? 주시면 일회용 컵때 우리 커피 마시고 나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집에 그러네. 맨날 버리고 이러는데 한 번씩 씻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비닐로 한 번만 더 감싸서 냉장고 안에 넣어 두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데 한 2, 3일 정도는 훨씬 신선하다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보기도 좋네. 보기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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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저렇게 해서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서 상위에다가 놔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아, 접시처럼. 집에서 드시기 전에는 한 번만 더 물로 헹궈서 그렇게 네, 드시면 그러네, 좋을 것 그러네.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드시는 채소 중에 하나가 아삭아삭한 오이 있죠. 아, 그럼. 오이 먹어야죠. 저 등산 가면 필수품이에요. 시원해. 물보다 차라리 나아. 그럼. 등산하면. 많은 분들이 오이 가지고 등산하시는 예, 분.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오이도 정말 많이 드실 텐데요. 이제 오이 냉채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냉채국도 만들고 오이 김치도 이제 많이 만들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오이도 정말 수분에 약해요.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금방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이런 페트병 있죠. 페트병을 이용해서 보관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2리터짜리 생수병을 그냥 반 정도 한 윗부분만 어느 정도 잘라준 거예요. 네. 또 오이 크기에 따라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네. 이건 좀 오이가 크네. 많이 네네, 크네요. 길어서 네. 좀 길게 잘라줬거든요. 잘라준 다음에 네. 오이 그냥 키친타월 같은 걸로 이제 물기 약하다 그랬으니까 네. 한 번 더 싸서 그다음에 그냥 세워주세요. 여러 개를. 오이도 세워요? 다 네, 세우면. 오이 세워주세요. 이제 오이도 워낙 이렇게 매달려서 아, 자라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달려 좀 있는 매달려 있는 느낌으로 세워서 보관하면 훨씬 좋습니다. 오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박도 마찬가지고요. 호박도 이게 세워서 보관해 주시고요. 아까 상추도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더 자라는 것 같은데 네. 아, 가지도 그래, 전반적으로 가지. 약간 채소들이 좀 멍청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채소랑 대화하세요? 아니 좀 그렇잖아요. 이미 얘들아 땄는데. 계속 자라나라 이렇게 네. 해서요. 그냥 네. 냉장고 맨 밑에 간 보면은 거기 좀 네.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페트병들을 쭉 세워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채소들을 하나 쓰고 다시 넣어놓고 쓰고 예. 넣어놓고. 그럴 때는 여기 키친타월 한 번 더 감아주시면 훨씬 좋고요. 아, 그래서 네, 보관하면 정말. 훨씬 길게 아주 네. 신선한 채소들을 드실 수 있어요. 네. 아, 정말 꿀팁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 양배추가 또 굉장히 달아요. 네, 네. 알죠. 맛있지.
잔뜩 싸서 또 먹는데 왜 이렇게 쉽게 물러 또 양배추는. 그러게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저는 위가 사실 위가 안 좋아요. 잔상피화생이라고 위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자주 갈아서도 먹고 그래서 많이 좀 구비하는 편인데 오래 보관하는 법이 진짜 궁금해요. 네, 뭐 양배추도 많이들 드실 텐데요. 양배추는 근데 금방 어느샌가 잊고 있다가 보면은 상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 좀 누렇게, 더 기억해 누렇게. 주셨으면 좋을 게 있는데 바로 양배추에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한데요. 생장점을 잘라주는 거예요. 생장점이 어디예요? 더 이상 자라지 네. 못하게. 성장판, 네. 성장판. 아, 나 성장판 다쳐가지고 더 안 큰 거 아니에요. 나는 없어 그게. 아, 정말요. 양배추는 생장점이 이 심지에 있어요. 심지. 심지를 잘라서 가운데. 보관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 심지를 잘라내고 보관해 주시면 이제 훨씬 더 물러지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심지를 잘라서 보관해 주세요. 심지 자르는 방법은 뭐 간단하거든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쑥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심지를 잘라주세요. 근데 심지를 자르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팍 퍼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 상태로 우리가 이거를 떼어내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보관하실 수가 있거든요. 퍼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랩에다가 감싸서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생장점을 그냥 보관을 하면 얘네들이 계속 이제 생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심지 부분에 영양가가 다 간다고 해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겉부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시들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지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양배추도 그렇고요. 브로콜리도 이제 많이 브로콜리. 드시죠? 브로콜리 너 맞아? 그래서 네. 얘 맞아? 그러네요. 얘마저도 심지 부분을 생장점 부분을 잘라주시면 좋은데요. 이제 브로콜리는 여기 꽃잎 부분에도 생장점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잘라주기 먹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여기 심지 부분에도 생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이제 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칼집을. 네네네. 이런 식으로 십자로 칼집을 내주면 아무래도 이제 생장점이 파괴되기 그렇게 되거든요. 아, 지금 생장점 파괴시키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물들은 이렇게 심지 부분, 생장점 있는 부분을 없애주시면 이제 시드는 걸 훨씬 방지할 수가 있어서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꿀팁이다. 그러네요. 우리 식재료 싱싱하게 먹는 방법 아주 좋고 냉장고도 우리가 늘 사용하는데 여기 전기료를 줄여가면서 더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상자 하나 남아지지 않았어요? 네, 마지막 상자는 또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 상자는 바로 이겁니다. 상추? 아까 했잖아. 예. 상추네. 상추인데요. 이건 좀 상추인데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상태가 약간 갈랑말랑 이런 상태죠. 갈랑말랑. 네. 시들시들.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들시들한 상추. 네. 이거 시들어서 이제 먹기는 좀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버리기엔 또 아까워요. 그래서 얘를 살려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그거 인터넷 같은데. 그렇지. 얼음물에 이렇게 맞아, 맞아. 담그면 뭐 파릇파릇하게 다시 살아요. 그렇죠. 이런 거 봤잖아, 우리 우리가. 주부들도 사실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시들었을 경우는 잠깐 담갔다가 꺼내서 그렇게 먹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뭐 제가 아는 방법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빼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식초도 식초지만 식초에다가 설탕을 조금 더 넣으면 더 다 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물 50도 따뜻한 물에 담거나 1분 정도 담궈놨다 꺼내면 굉장히 살아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이 뜨거운 물은 아니지. 그럼 채소가 익지. 아니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채소는 얘들 채소 이거 원래 얘들 좀 멍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담그면 뜨거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요. 아니 근데 지금 각자 달라요. 네. 그러니까요. 뭐 식초를 넣어라, 식초에 설탕을 넣어라, 저는 얼음물에 넣어라. 또 정수 씨는 뜨거운 지금 물에 얘기가 넣어라. 또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빼라 뭐 이건데. 그렇죠. 그러면 과연 뭐가 맞는지 지금 앞에 물 다 준비되어 그래요. 있네요. 그러면 네네. 홍유라 기자 거는 식초 들어있는 걸 거고 경식 씨 거는 식초하고 수분.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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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수 씨는 뭐 없어요? 저는 이제 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따뜻한 물로 해가지고 50도로 해가지고 먼저 저기 시험부터 시작하시죠. 두 분부터 해요? 그럴까요? 그 식초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시간이 있어요, 또. 저희가 1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또 스톱워치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1분 시간 동안 하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떤 일단 누가 넣어주시고. 일단 이거 일단 만약에 넣으세요. 못 네. 살려내는 일단 사람이 네. 저녁 사기. 식초를 넣고 저는 이제 설탕을 이제 네. 설탕까지 넣었어요. 네. 네. 자, 일단 식초 다 넣으셨죠? 넣으셨죠? 설탕까지 넣으셨죠? 네, 이제 저어줘야지 설탕이 자, 녹죠. 이제 마셔요.
아니, 캔하게 아침부터. 아침부터 복불복이야. 공복에 무슨 저기. 자, 저는 식초에다가 설탕까지 넣었고요. 네. 이제 저는 식초만, 네. 식초만 넣었어요. 자, 됐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 시작! 넣어보세요. 이게 지금 1분 들어가서 상추를 더 신선하게 만드는. 네. 예, 지금 홍유라 기자는 식초. 식초물이고요. 저는 경식 씨는 식초에 설탕을 탔습니다. 설탕물. 과연 어떤 상추가 네. 더 파릇파릇해질지 1분을 저희가 담가 놓는 겁니다. 오. 네.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너무 놔두면 만지작 같은 거 말아주세요. 좀 더 살아나라고. 근데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지금. 네. 뜨거운 물도 나왔고 얼음물도 나왔고 지금 두 분은 식초하고 설탕물인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집에서 쓰는 방법이 또 있으셨어요. 아마 각자 있으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은데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잖아요. 오늘이 기회네. 오늘의 기회죠. 이 화투처럼 룰이 다 달라. 거기 가면은 이 룰이고 저기 가면 저 룰인데 오늘 네. 한번 딱 확실하게 자, 5초 기준을 남았습니다. 만들자고요. 4, 3, 자. 2, 1. 좋다. 건져보세요. 끝! 건져보세요. 네. 자, 오, 신선해. 색감이 다르지 않나요? 저도 약간 좀 물기를 차이가 한 보이는 번만 것 같아요. 봐봐. 네. 한번 털어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물기 털어서. 설탕까지 넣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설탕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예, 보세요. 예. 네. 식초만 넣은 것보다 설탕까지 넣은 게 괜찮아. 홍유라 기자님 거는 죽어버린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살아나는 아니, 거 약간 같아요. 살아나는 살아난. 예. 네. 냄새 자체가 식초에서 냄새. 시큼해 아주 그냥. 근데 이거는 이제 증발하니까.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채소를 덜어내고 물을 마시시면 되겠죠. 아이, 그래. 저걸 자꾸 먹이려고 합니까? 진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경식 씨께 더 파릇파릇하긴 한 것 아니 이게 같아요. 더 이제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식초만 넣은 것보다 식초에다 설탕을 넣은 게 훨씬 더 생기가 있어 보여요. 이거 같이 이렇게 볼까요? 예. 한번 자세히 습하긴 보시면 한데 경식 씨께 윤기가 조금 더 네, 있는 네, 요 네. 더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아난 것 같죠. 구분이 쉽진 않습니다만.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저희도 얼음물과 네. 자, 이제 50도의 따뜻한 냉탕과 온탕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온탕은 여기가 이제 실제 50도가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온도계인데요. 예. 온도계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지금 자, 현재 자, 오늘을 재고 20, 있습니다. 30, 33, 계속 35, 올라가죠. 50. 38, 39, 41, 42, 43, 44, 50도 됩니까? 45, 50. 46 갑니다. 가요. 50. 48, 49, 올라갈 것 49, 같아요. 49, 비슷하네. 50, 50 50점. 됐어요. 아, 됐어요. 살짝만 네네네. 섞을까요? 자, 50.6 네네. 잠깐만요. 50.6, 50.8 멈춘 것 같아요. 네. 아, 됐네요. 50도. 50도, 네네. 50도. 그러면 저게 제법 뜨거운 거예요. 우리 저 온탕 40도 정도 가면 뜨겁잖아. 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오네. 맞다, 그렇죠. 맞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간 순간 기공이 열린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물이 좀 더 흡수가 잘 돼서 이제 생생해진다는 개념이죠. 우리 사우나 할 때하고 같은 거네. 뜨거운 데 들어가면 이렇게 열리잖아. 열죠. 그래 뚜껑이 열리잖아요. 딱 열려. 열리고 소리도 열려. 자, 이것도 시간 잽니까? 자, 네. 이것도 1분 시간 재주시고요. 1분. 저는 일단 우리- 얼음물에다가 네. 넣을게요. 우리 시작 전에 우리는 확실하게 비교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당구기 전이고요. 네. 예, 당구기 전. 조금 시들었죠. 시들시들해요. 네네. 기운이 없어 보여요. 네. 기운이 없어. 되게 풀이 죽었어요. 시험을 잘 못 봤나 봐요. 네네. 네. 자, 좋습니다. 이거를 50도에 넣어볼게요. 저는 담궈볼게요. 얼음물에다가 자,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네, 1분 지나갑니다. 얼음물에 일단 다 담가주세요. 이게 좀 안 좋은 게, 나 좀 뜨겁네요. 이게 손을 아니, 누르고 있어요.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면. 뭐, 네. 물에 자꾸 떠서.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아까도 제가 얼음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얼음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왠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얼음물에 들어가야 뭐든지 좀 탱탱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오. 근데 그래서 뜨거운 저도 물에- 이제 샤워하고 나면 꼭 찬물로 마지막 샤워하거든요. 예. 그쵸. 탱탱해지려고. 세수할 때도 그래요, 주부님들. 꼭 마지막에 헹굴 때는 클렌징 할 때 꼭 찬물로. 녹음 같이라고. 맞아요. 오. 그리고 우리가 저 온탕 냉탕 할 때도 온탕 마지막은? 냉탕에서 끝나죠. 냉탕에서 예, 끝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샤워 쫙 하고. 맞아요. 오. 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온탕에서 끝나면 하루 종일 노네.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늘어지는 들리고. 거. 예. 어. 아, 이렇게 말씀드린 사이에 몇 5초 초죠? 남았습니다. 그리고 4, 3, 2, 1, 땡! 네, 자, 1분 건져내세요. 지났어요. 좋습니다.
자, 얼음물에 들어가면 건질 때부터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인 씨가 가까이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까 넣을 때랑 네, 건질 제가 때랑 한번 느낌이 봐도 달라요. 뭔가 아삭아삭한 오. 느낌이 상추에서 살아났네. 얼음물이 아니, 얼음물이네. 제 것 좀 봐주세요. 진짜 이렇게 얘는 지금 네. 밭에서 뽑은 애 같아요, 지금.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익으시면 맞아요? 안 익었어요. 지금 확실히 저것도 효과가 있어. 이렇게 효과가 한번 있네요. 비교해볼게요. 네. 변화가 된 게 보여요, 확실히. 상추 대침인데 뭘? 네. 오, 이게 정말. 살아난 느낌이 확 들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네. 보기에는 예, 비슷비슷한데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나. 자, 얼마나 달라졌나. 뭐 아삭한지 우리가 알아야지. 네. 오, 아삭해. 그래서 다 소리가 먹지 나네. 말고 다 먹게. 오. 볼게요. 쌈장들이요? 저도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거 정말 아삭한 느낌이 뜯을 때도 싹 들거든요. 소리가 난다. 네. 진짜 아삭해졌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 소리 자체는 정수 씨께 들어갈 때 아삭. 들으셨죠? 이거 건치 아삭하고. 연예인이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삼겹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먹기가 좀 그러네요. 아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저렇게 한 50도 정도 되는 물에 이렇게 채소 시들한 걸 넣으면 살아난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살아 안 해. 제대로. 저는 더 시들시들해질 줄 알고 뜨거운 물이니까. 확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확하니 그래요. 살아났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 오랫동안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보관할 때는 약간 찬물에 담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한 1분 정도 잠깐 긴장감을 줬다가 얘를 깨우려고 할 때는 이 따뜻한 물 50도에서 잠깐 1분 정도 넣었다 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들한 채소 살리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지원 씨 고맙습니다. 또 홍일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금님귀는 당나귀기라고 가슴 시원하게 외칠 곳 하나 없지만 남들과 달리 노력하지 않아 탁하면 척하고 해내는 게 나인데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알려진 화면 저희가 보여드린 거예요. 네. 배우 김희성 씨가 찍은 거였었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빽빽하게 서 있었잖아요. 그걸 지적했던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 많은 분들이 야 시원하다 저런 일이 자주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사실 또 이재용 MC 같은 경우는 그곳에 계셨었잖아요. 예. 평일엔 좀 어땠나요? 아니 평일에는 그 뒤에 비어져 있는 것처럼 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잘 지켜요. 근데 전날이 토요일이었잖아요. 네. 저기 저 무슨 가요 녹화가 큰 게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좀 유독 제 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기였나 봐요. 예. 네. 아. 근데 처음에 이거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된 차들 사진 보고 다음 주도 이러면 신고할 거라는 거 얘기 듣고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거짓말처럼 그 다음 주에 싹 비워져 있어. 깨끗해져 있는. 그러니까 효과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 그러니까 가수 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 이미지에 좀 타격을 얻을 그렇지. 수 있어서 이거 누구 차다 네. 이러면 그럼. 그 다음에는 잘 지켜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거 신고하면은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구역에다가 장애인이 아닌데 주차하면은 어떤 처벌 받습니까? 예, 처벌이 형사벌로서의 처벌은 아니고요. 네. 예, 법규 위반에 대한 그 행정벌인데요. 행정.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주차장 그 전용 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그 표지가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실제로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보행 장애인이 된다.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장애인 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네. 그 장애인 자동차 구역에 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네. 우선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네. 그리고 또 거짓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서 장애인 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하거나 네. 발급받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죄송해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죠. 네.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평행 주차해 놓은 차량들 있잖아요. 평행 주차. 그런 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차 방해 행위로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장애인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목발 사용 장애인 그러네. 이런 장애인분들은 차량을 밀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평행 주차를 하는 것도 역시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게 전용 주차 구역이 사실 따지고 보면 꽤 있어요. 여성 전용 주차 구역,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꼭 있잖아요. 또 네. 경차 전용 구역, 이런 것도 다 전용 구역이 참 많은데 경차 구역 같은 경우는 원체 좀 좁잖아요. 그런데 좁아요. 거기를 주차 공간이 없다고 좀 큰 차들이 거기다 세우면은 문도 열 수가 없고 너무 뭐 빠듯한데 거기 길이가 어쩔 수 짧잖아요. 없죠. 그것도 네. 파란색이야. 경차 전용은 파란색이고 여성 전용은 이게 핑크색. 근데 여성 전용에는 그냥 무시로 사실을 막 세우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그 저기 채널 A 밑에도 경차 전용 구역, 여성 다 전용 구역 있죠. 다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벌금, 이거 처벌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 좀 많아지는 추세긴 하죠. 예, 예. 근데 법적으로 처벌 규정은 없고 없어요? 권고사항, 배려를 해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런데 그 경차 전용 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경차 전용 구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살짝 느껴질 뿐이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또 있죠. 네.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어요. 있다, 맞아. 그래서 전기차 콘센트도 거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또 세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맞아요. 보통은 그 연두색이나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네, 있죠. 그림,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과연 여기다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 불법인지 법규 위반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친환경 자동차법에서 작년부터 이제 이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뭐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네.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차가 주차하게 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10만 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를 네.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10만 원. 아, 저런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최근에 유독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과태료? 이곳에도 이제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도 충전이 필요한 시간을 초과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는 또 다른 충전 차량을 방해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하고서 옮겨야 되는구나. 네. 충전하고 옮기고 그렇지 않은 차의 경우에는 주차하면 안 되고요. 저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카는 저기다 그냥 마냥 세워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빼야 되고. 저는 또 그거 자주 봐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간혹 여기 주차했다가 뭐 견인됐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거주자 많아. 그거. 솔직히 저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주차를 하지 않으신 시간에는 거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 이제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외에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해진 시간 이제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견인료하고 이제 그 정차료까지 부과를 해야 되고요. 보통 이건 도로교통법상의 불법 주정차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정 주정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주정차 요금의 2배에서 4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 부정주차 요금. 네. 힘드네. 그리고 주차가 우리는 아침 일찍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꼭 이렇게 평행 주차한 차들이 쫙 있어요. 맞아요. 근데 중립으로 놓지 않았거나 경비실에 키를 맡기지 않은 차들이 있단 맞아. 말이에요. 네. 방법이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적 없었습니까, 두 분은? 아니 저도 오래된 마찬가지죠? 아파트인데 네. 이게 그 분쟁을 갖다 이웃 간에 분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분쟁을 좀 최소화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긁거나 이런 긁는 경우도 많아요. 빼다가 그래서 CCTV를 찾으려고 해도 오래된 아파트라 CCTV도 없어. 이때는 참 곤란해요. 그 경비 아저씨도 오히려 더 곤란해요. 경비 아저씨 곤란해하죠. 이웃 간에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아니, 해야 되는 건지 몰라. 저는 주차를 해서 이제 개구리 주차, 평행 주차를 해놨는데 해놨는데 그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빼달라고 했는데 중립도 이미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빼달라고 했는데 나오면서 빼주면서 신경질 내는 거예요. 지금 몇 시에 전화를 하냐고.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면 언제 전화해야 되는 거야? 이웃 간에. 불편해요. 예, 먼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네네네네. 아까는 주차를 해뒀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손상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스크래치. 예, 이거는 소위 뺑소니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대물피해, 그러니까 물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상의 네.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뺑소니 맞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보험 처리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이런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
자동차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이제 부과될 수가 있고 별도로 벌점도 2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짜 제 주변에서 어떤 분이 이제 차가 그렇게 평행차로 길을 막고 있으니까 너무 출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연락도 안 되니까 견인차를 불러갖고 차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가다가 좀 어떻게 긁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긁힌 것에 대해서 보상이 내라. 이렇게 해서 조금 이거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주차를 제대로 했으면 되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막고 있었고 방법이 없으니까 견인해서 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무슨 그 견인해서 이게 흠집 난 것까지. 적반하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애매하죠. 법적으로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물론 그 불법 주차를 한 것이 잘못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견인을 해도 되는 경우가 적법한 견인의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뭐 도로 근처에 있는 보도라든지 아니면은 횡단보도의 10m 이내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다면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 같은 경우는 도로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막 급하고 이런데 연락도 안 되고 하면은 견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배상을? 이 부분까지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견인료까지 내라고 청구하기가 어려운데 안 돼요? 예, 근데 이것을 법적으로 더 따져보자면 사실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나한테도 그 사람이 손해를 입힌 거거든요. 만약에 차를 안 뺐으면 내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거나 그렇죠. 그런데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서로 간의 책임을 가지고 상계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중 주차한 사람 그 양반이 잘못한 건데 그 견인료 이 배상까지 다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죠. 하얀색 승용 내가 이 참아야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한색 승용차 방법이 뭔가 없구나. 했군요 오늘 아침에. 그거 참 답답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네. 그런 거 있고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어쩌다 한 자리가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주차해야지 하고 딱 갔는데 애매하게 또 걸쳤어. 또 나 그래. 몰라라 주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 이거 또 처벌할 수 있는 차 방법이 2대 세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딱 걸쳐놓고 그러니까요. 혼자 딱 떼놨어요. 마트에도 있어요. 맞아요. 어디나 맞아. 아유 참 속상해 그런 거. 맞아요. 굉장히 분노가 되죠. 사실 네.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마치고 안 그래도 피곤했던 운행을 이제 마치고 쉬어야 되는 쉬어야 상황인데 더 많이 분노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이 역시 도로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개인적인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도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다만 이게 사고를 유발할 경우에 조금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그 일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해서 접촉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도 책임은 과실이 한 10% 정도 내외에서 인정되는 정도입니다. 1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얄미워. 주차장에서는 잘 피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 정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이제 네. 어떤 약속을 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이웃 간의 민폐죠, 사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무매너 운전자들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정말 없네요. 답답한데요. 네, 아파트에서는 경고장을 붙이거나 네. 특히 요즘에는 꼭 이렇게 앞에다 문콕을 방지한답시고 네. 주차 라인이 있으면 그 앞까지 나와가지고 차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 경우도 통행에 명백히 방해를 주는 맞아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도 혹시 블랙박스에 그런 통행 방해 모습이 찍혀 있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일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접촉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파트 아니라면 아파트 안에서의 어떤 내규를 정하든지 해서 맞아요, 하는 맞아요.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 자체의 운전 매너가 중요한 거고요. 네. 또 호텔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 발레. 주차해 주잖아요. 그리고 발레 주차하는 맞아요. 데 많죠. 네. 커피숍 같은 데도.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사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먼저 식당 주인, 또는 주차 관리 그 대행업체 대행업체 사장, 또는 실제로 그 주차한 직원,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차주.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네.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가장 잘못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신해주는 사람. 네. 직원. 네. 저도 직원이 그러니까 그런 관련 내용을 알고 그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제일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근데 생각하는데. 그 직원은 보면 대부분 너무 영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가슴 아파. 네. 맞아. 그러면은 영세하니까 조금 덜 영세한 그 직원의 사장님이 대신 물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주차 대행 그 계약한 요즘에는 또 대행 업체가 대행 있어요. 업체 있어. 주차 박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주차 대행업체 사장이라고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네네네네. 일단 정답은 3명 다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는. 아까 그 사장은 직원보다는 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식당에서는 피해자,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그 주차를 안전하게 이제 잘 모셔야 되는, 그러니까 손님을 잘 안전하게 배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고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용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직원은 정말 그 운전을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아까도 너무 영세하잖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판결까지 가면 그 직원이 부담하는 책임은 한 20%에서 10% 정도로 아주 적고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식당 주인이 먼저 손님에게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 세 분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서 만약에 식당 주인이 전액을 배상해 줬다라고 한다면 그 대행업체 사장하고 직원이 자기의 책임 부분만큼 식당 주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식당에 이제 맡겼다가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은 식당에 이제 그냥 주차를 알아서 스스로 했어요. 주차 공간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그 차 안이 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까지 간 거야?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배상해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책임이 없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해줬다고. 그래서 이게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여기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 식당에 들어갔을 때 차 열쇠를 맡겼거나 또는 그 식당 주차장이라고 한 곳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네. 있었거나 아니면 뭐 관리인이 있었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차단기도 없었고 키도 본인이 갖고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판례가 있는데 사실 그 식당에서 이 주차장 내부까지를 관리 감독한다,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식당 주인 입장에선 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조차 몰랐던 상황이에요.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주차 관리하는 분도 계시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책임을 물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억울하긴 억울하다. 그럼 그게 차단기가 있었고 내가 차 키를 맡겼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차단기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키를 맡기지 않아도 식당 주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책임하에 책임하에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식당이 아니고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료 주차장에 세웠는데 없었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원래부터 그렇지만 법은 상식과 가까워요.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는 것은 내가 그 주차비도 지불을 했고 이제 부속 건물 시설이라든지 주차장으로 마련된 곳에다가 내 차를 세웠으니 내 차에 대해서 부득이한 그런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 업체 측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난을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그런 배상보험 책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편말 있잖아요. 그 귀중품은 네. 본인이 알아서 챙기세요. 책임 안 집니다. 그 써 있어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문구를 식당이라든지 주차장에서 볼 때가 있죠. 네네. 공중접객업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고가물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쓰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주차 관련해서는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보다 먼저 되는 것이 우리가 운전하고 주차하는 그 매너겠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정말 여러 사람이 얼굴 붉히게 됩니다. 여기 다 경험이 있대잖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건 우리가 좀 지키면서 살자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그동안 좀 이른 더위가 찾아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린 비로 좀 이렇게 좀 더위가 한풀 꺾이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폭염 대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현 캐스터.
네, 하루 사이 날씨가 급변했죠. 오늘 준비물은 우산과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겉옷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그리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진 않지만 조금 전보다는 빗줄기가 굵어졌고요. 특히 제주 산지로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무려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일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보다 튼튼한 우산 챙겨 나오셔야 합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 사이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80mm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남부 많은 곳엔 100mm 이상, 제주 산지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호남과 경남엔 20에서 60, 충청과 경북은 10에서 40,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는 5에서 20mm가 내릴 텐데요.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도 동반되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와 호남 서해안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외 내륙에서도 순간 초속 18m 이상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요.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 아닌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1도, 대구, 광주 22도, 전주 23도로 어제보다 4에서 많게는 10도 이상 낮아지겠고요. 평년 기온도 밑도니까요. 어제만 생각하고 얇게 입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북서쪽 찬 공기가 밀려와 오늘보다 3에서 8도 낮겠고요. 낮부터 다시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 서울을 기준으로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는 없겠고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10분의 1 이상으로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고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친절한 예인씨 시간입니다. 어제 서울 뚝섬 서울숲에서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100여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준비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정부 부처 외에도 한샘, KB국민은행 등 여러 기업들도 참여해 주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 오는 거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거였습니다. 네. 매사 날씨도 그렇고 네. 적당하고 적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절한 하루 속에 행복감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